예, 그 수도권 편 서울시, 이 서울시를 갖다 이제 앞서서 총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청 단위라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강론이 되는 그런 그 쟁점들을 갖다 이제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잡은 제목이 이제 용산이 추구해야 될 5가지 꿀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다 이제 달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썼던 칼럼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용산이라는 곳이 어떻게 이제 진화해 왔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다루어 봤는데요. 먼저 용산의 지리와 역사 이제 보게 되면, 용산이라는 지형이 아주 상당히 이제 아늑한, 서울도 분지로 아늑한 지형이지만 용산의 그런 지형 자체가 이제 상당히 구릉의 모형이고, 한강 물길이 감아도는 그런 물길이 이렇게 좀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원도심 지역이다. 그리고 용산에는 잘 나가는 지역과 또 못 나가는 지역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뭐 강남 상구에 필적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특히 용산역 주변에 주상복합이 밀집한 고급 아파트 지역, 이촌동 평지 지역, 요즘은 뭐 이 강가, 평지 이런 지역이 이제 아주 좀 각광받고 있죠. 근데 약간 좀 고저차가 크고 오래된 원도심 냄새가 나는,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은 그다지 인기가 없는데, 그런 지역이 효창공원이라든가 후암동 산지, 이 산동네, 달동네라고 얘기하는 서울의 후암동 지역도 오래된 주거지, 일제시대 가옥이 있을 정도로 이제 오래된 지역은 좀 재개발에 좀 삐껴서 정체된 모습이다. 남산이라는 상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용산은 군사적 요칭주의자 병참기지로 이제 활용하게 되어 있고, 외국 군대가 오랫동안 주둔했던,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한 그런 좀 침탈의 그런 땅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했던, 또 헬기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소음의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더 쾌적하고 조용한 지역으로 이제 바뀔 예정이고, 군사적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져 갈 것이다. 미군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거의 잔류 부대가 아주 최소화된 그런 상태고, 한국군의 그런 미군 따라서 같이 존재하던 한국군 그런 뭐 합동본부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도 이제 이 미군 따라서 아니면 계룡대 따라서 이전 배치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대통령실이 군부대 내지는 군사적 이미지가 있는 기관들과 섞여 있다는 것은 그다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유산을 갖다가 상상케 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배치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고지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서울 도성도에서의 그런 용산의 위치라든가 주한 미군의 그런 장교 숙소 건물 같은 것들이 이제 있죠. 그 안에 뭐 드래곤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넓은 운동장이라든가, 그래서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실이 와서 용도의 가능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넓은 부지를 어떤 공적이고 좀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요소로 쓸 것인가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구도 이 오래된 그런 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생 사업 같은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가 용산 기지창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그런 이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재개발의 핵심 테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동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낙후된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재생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는 상업이나 공업 지역의 그런 그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도저를 연상하시면 돼요. 밀고 새롭게 재구성한다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런 번잡한 골목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인정한 상태에서 밀기 보다는 그런 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주민들의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현장 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재생 사업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넘어서서 공통의 그런 그 테마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스마트 도시다. 요즘 이제 그 스마트 도시라는 것은 도시 공간에 ICBM을 갖다 이제 장착한다. 그러면 이 스마트 도시를 상징하는 네 가지 키워드가 뭐냐? 첫 번째가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죠. 도시의 요소에서 인터넷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이제 그 일종의 저장이라든가 이 데이터베이스 개념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뭐 방범 취약지구라든가 교통사고 다발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가능케 하는 그런 도시명 통계관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선의 시대가 아니라 모바일의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또는 구청의 경쟁력을 갖다 이제 그 강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차세대 도시 발전 구상의 핵심이다라는 그래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용어들이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는 네 가지 구비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25개 구청을 앞서서 이제 그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 지도는 용산구를 동 단위로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서울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그 구 단위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구 안으로 들어가면은 구 안에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골목길 재생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동별로 쟁점들이 있겠죠. 서울역 인근의 그런 낙후된 남영동 지역이라든가 청파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서편의 그런 그 산악지대에 자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좀 방범이 취약한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있었고요. 효창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오면 약간 평지로 가고 원효로 가면 이제 상가 지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촌동이라든가 한강로 이쪽은 이 주상복합이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고 이태원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국제적인 그런 상가 지역이 되겠고 한남동 지역은 요즘 뭐예요? 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 후암동 지역은 남산의 그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낙후 지대로서 골목길 재생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주거지대와 도로가 혼재돼 있어서 대기 오염의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설명드린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25개 구청을
이렇게 동단위의 쟁점을 도출하고 동단위의 특성들을 뭐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사 갈 곳을 찾기 위해서 적합한 동이 어딘가, 구가 어딘가를 찾는 그런 노하우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나는 재개발 스타일이다. 나는 재생 스타일이다. 나는 좀 화려한 네온사인 스타일이다. 스카이라인 스타일이다. 나는 좀 생태적인 친환경적인 스타일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따져서 자기가 가야 될 곳, 살아야 될 곳, 근무해야 될 곳을 찾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는 요즘을 협치, 거버넌스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거버넌스라는 것은 구청이 하는 일, 시청이 하는 일, 중앙정부가 하는 일, 이런 것들 또 시민이 하는 일,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이제 그 연계,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난제를 풀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태원에서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 참사의 그런 원인 대책을 군중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밀집하고 어떤 행사 주간에 이제 대책 같은 것들을 수립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을 구청 혼자서 하기는 어려워요. 구청장도 이제 그 책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교통 차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방 통행로 지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그런 역할 같은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방제 측면에서 이제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역할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은 이런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 문제의 원인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좀 그런 데서 좀 학습을 해서 후발에 이제 재발이 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협치, 협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협업이라는 것은 관 내부의 협력을 협업이라고 얘기하고 협치라는 것은 관 외부. 여러분들 관 외부라고 얘기하면 시장과 시민사회가 있죠.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고 시민사회라는 것은 뭐 시민단체를 갖다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걸로 보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과의 협력, 그러니까 공공 내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 외부에 있는 시장과 시민사회, 뭐 아주 넓게 보면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의 그런 삼각 협력 체제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난제가 빈발하고 있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런 과정에서 창의적 결정을 하고 결정만 창의적으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좀 신중한 집행도 하고 또 집행이 잘 됐는가를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평가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플랜, 두, C라고 얘기합니다. 결정, 집행, 평가가 있는데 결정은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 집행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평가는 전방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됐을 때 선진적인 적극 행정이 좀 구현이 되고 구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용산이 추구할 꿀팁 5가지 발전 목표를 좀 더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산구에 적극 행정 특강을 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산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특강을 하고 용산구를 뭐 예전에도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특강을 빙자해서 특강 전후에 제가 용산 전체를 갖다가 도보로 이렇게 둘러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5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글을 작성을 했는데 이거는 칼럼으로 썼던 그런 강의 주제라서 제가 요 5가지 꿀팁과 관련한 문장을 그대로 화면에 제시를 하고 배경 사진과 함께 5가지 발전 목표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공원의 테마를 확립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의 테마를 확립한다라는 것은 이제 유사한 외국의 사례를 갖다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성장한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싱가포르 도심에 보면
원노스라는 그런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게 과거 영국군이 주둔했던, 싱가포르가 이제 영국 식민지다 보니까 영국군이 주둔했던 우리 용산과 아주 흡사한 지역인데, 원노스라는 전철역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 그 국책 연구 기관이라든가,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폴리스라 해서 이제 그 생명 산업을 갖다 이제 의료 바이오를 많이 육성을 했는데, 그런 기관들이 이제 그 많이 그 이 유치를 한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참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영국 군대가 1956년에 그 이 사다트 이제 그 영국의 이제 그 당시 그 이 세계화 전략에 입각해서 그 이 이집트가 나세르죠. 나세르 이제 총리가 이제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이제 그 영국이 관리했던 시설인데 위기가 발생하니까 싱가포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수에즈 운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1956년 이후에 이제 그 이동을 했고요.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싱가포르는 영국군이 떠났으니까 그거를 첨단 산업단지로 이렇게 육성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용산 기지를, 미군이 떠난 용산 기지를 저는 서비스 산업에 특화한 한류 문화단지로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 신흥 명소를 발굴해야 된다. 이 남산이라는 곳이 이제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요것과 비슷한 그런 데가 이제 그 미국의 그런 보스턴이라는 오래된 역사 도시가 있는데, 여기 가보면은 프리덤 트레일이라 해갖고 미국 독립운동의 그런 명소들을 걸어다니면서 확인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덤 트레일을 용산구 주변에 이제 그 남산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좀 명명해 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스턴이 그린웨이 파크라 해갖고 이제 좀 생태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이 도보 순환로를 갖다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용산에도 많은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역의 그런 강우규 동상에서 시작해서 생태 고가도로죠. 그걸 넘어서서 남산공원에 가면 또 독립 투사들의 그런 동상들도 있고요. 안중근 기념관도 있고, 일제 신사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뭐 경리단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신세대가 열광하는 그런 골목길들도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든가 효창공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독립의 길 구상 같은 것들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걸어봤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곳들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명소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구상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도 좋고 용산시 차원에서도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남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사실 남산이라는 것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보존이 돼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관광의 명소로 삼기 위해서는 교통 여건이라든가 접근성 같은 것들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베르겐이라는 노르웨이의 그런 도시를 보면은 노면 케이블카를 활용해서 이제 높은 그런 언덕에 올라가서 피오르드 항구를 갖다 이제 조망하는 아주 멋진 경관의 명소를 갖다 이제 노면 케이블카로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에 가게 되면은 보고타라든가 라파지 같은데 가보게 되면은 케이블카를 달동네 교통수단이자 관광수단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남산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케이블카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북쪽 라인이죠. 그러면 남쪽 라인에도 노면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부설을 해서 좀 더 접근성을 강화하게 되면은 그런 낙후된 주거지를 갖다가 재개발하는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생태적인 보존도 강화시킬 수 있는
물론 남산 둘레길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 잘 돼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과 이제 이 추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외국의 선진 사례도 한번 접목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세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용산역 배후부지. 이 서울역과 마찬가지로 용산역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특히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상징성이 더 배가가 됐기 때문에 용산역 배후부지의 그런 용산 정비창, 예전에는 뭐 군수물자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적재해 뒀던 아주 넓은 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강 개발과 연계해서 과거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과거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을 했고, 지금 다시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그런 용산 개발 구상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라고 얘기하면 한강 전체 개발이라든가 남북 간 긴장 관계의 그런 완화, 강화도와 마포나루 간의 물길을 갖다 이제 과거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제 정동진의 반대 개념으로 정서진 개념으로 이제 좀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활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강 본류를 갖다가 개척하는 긴장 완화 대책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촌과 경리단길이라는 것이 이제 남산을 둘러싸고 있는 오래된 골목인데, 나름대로 요즘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그런 가능성을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골목 상권이 좀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반대급부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서 기존의 이제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그런 청년 창업가들의 공간 같은 것들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권을 보호하면서 골목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들을 이태원 상권과 연결시켜서 한번 우리가 이제 남산 활성화 연계된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5가지 꿀팁을 갖다 이제 종합하는 그런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용산의 재편을 좀 자극하고 하는 그런 촉매제가 대통령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컨셉을 가지고 용산에 있는 군사적 이미지를 갖다가 가급적 좀 완화하려는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 용산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종로와 강남을 매개하는 역할 같은 것들을 좀 미션으로 좀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뭐 저는 청와대를 나온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결단은 지금 용산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세종시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서울이라는 오래된 관습헌법 수도를 우리가 극복하고 국민통합 수도, 균형발전 수도를 만드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과도기적 그런 청사를 자임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주제로는 서초와 종로의 도시 브랜드 강화 전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관심이 많은 서초구와 종로구,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서초구는 아주 요즘 새롭게 부상한 그런 타이틀이 어울리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강남구를 능가하는 그런 신흥 명문구로 이제 부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최근에 이제 반포동 아파트의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폭등했다. 종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오세훈 시장 주도로 세운 상가 재개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연계한 후속 조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뭐 종로구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생의 그런 활성화를 갖다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죠.
서초구의 상징은 썰이풀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썰이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종의 구청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죠. 이 도시 브랜드, 그 의미는 임금에게 바치던 상스러운 풀이다라는, 그 상스러운 풀이라는 것이 벼예요, 벼. 그러니까 서초에서 나던 그런 아주 옥토에서 이제 재배했던 그런 쌀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인데, 서초구가 이제 그렇게 중요해. 잠실은 뭐예요? 임금을 위해서 옷을 짓던 그런, 또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런 잠업을 했던 곳이고, 서초구는 이제 아주 평지 벌판 지역이라서 이제 그 농사가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런 것들을 상징 도시 브랜드로 삼아서 여러 가지 그런 서초구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강추위라든가 무더위를 갖다 이제 피하는 썰이풀 원두막, 썰이풀 원두막이라는 것은 이제 보행로, 신호를 대기하면서 땡볕을 갖다 피할 수 있게끔 큰 우산을 갖다 이제 만든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추위에 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제 따뜻하게 있으라고 이제 비닐로 만든 썰이풀 이글루,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한 그런 사례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순차적으로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지역의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 서초구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구청 또는 국가 차원의 그런 문화예술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서초구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구 차원의 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구청이다라는 것도 이제 특징인데, 그만큼 뭐예요? 구청이 민간의 자율성을 활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민들의 그런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이라든가 민간의 그런 창의성 같은 것들을 구정에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서초구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력을 유지한 종로구. 이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많이 알려진 곳이고, 한국의 그런 궁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권력기관, 언론기관 모든 것들이 이제 집중화된 그런 곳이지만, 최근에 중구와 마찬가지로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개발, 재생의 필요성이 큰 곳으로 이제 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종로구에는 특히 3권, 입법, 사법, 행정을 3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4부라고 얘기하는 중앙일간지, 언론사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것도 이제 특징이 되겠고, 대사관들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도, 특히 이제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이런 대사관이 밀집해 있다라는 것도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물론 조그만 나라의 대사관들은 한남동 지역에 이제 좀 많이, 용산 한남동에 이제 밀집해 있긴 하지만, 대규모 대사관들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이 지역별로 이제 번화가와 침체가로 이렇게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차별과 소외가 없는 따뜻한 상생도시 개념을 종로구정에서 이제 중시하고 있다. 평창동, 부암동 같은 부자 동네가 있는 반면에, 창신동, 숭인동 같은 봉제 그런 공장이 넘쳐나는 빈민 밀집지대도 같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 종로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예전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평가를 수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낙후된 그런 여건 하에서도 여러 가지 창의적인 노력을 갖다 이제 많이 했고, 특히 제가 예전에 평가 갔을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했는데, 평가 보고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특히 보고서 같은 것들은 요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서적이 있다,
뭐 어떤 그 다큐멘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자기 걸로 소화하고 요약 정리하는 그런 연습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승진할 잘하는 우수 직원으로 이제 이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그런 생활권을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25개 구청이 포진한 그런 서울을 갖다 이제 권역별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소개를 하면은 종로구라든가 용산, 중구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 생활권 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역사 문화의 중심지를 활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동북 생활권, 뭐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 성북, 노도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자족 기능 강화라든가 이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요런 쪽에 좀 주력해야 될 필요성이 큽니다. 서북 생활권, 은평, 서대문, 마포 같은 경우에는 좀 창조 문화 산업의 그런 특화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구축 이런 것들이 테마가 되겠고요. 동남 생활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업무라든가 상업 기능 강화 또는 기존 주거지의 그런 계획적인 재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겠죠. 서남권을 보면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적 이거는 과거에는 이제 공업지역으로 이제 날리던 지역인데 앞으로는 좀 기존의 그런 산업보다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주민 생활 기반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권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도시 생활권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설정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 쪽에 이제 생활권 같은 것들 또는 동남권의 그런 생활권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상정할 수가 있겠고, 서북 쪽에 이제 생활권, 은평, 서대문 요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남권의 또 이제 생활권,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도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그런 5대 권역별 발전 전략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 크게 이런 권역별 특징을 좀 착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남권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이라는 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좀 가장 덜 알려진 그런 지역이다. 지명이 생소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부상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서남권에서 되게 침체된 구였었는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 그런 사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서남권 강서구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관심이 이제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지역은 김포공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김포공항이 예전에는 비행기 타는 곳이었었지만 요즘에는 대형 쇼핑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입지하고 있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 김포공항 자체를 갖다가 거대한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상정하고 좀 그랜드 플랜 같은 것들을 짜는 그런 지역으로, 특히 인천이라든가 김포와 연계한 새로운 발전의 그런 모멘텀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분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가 화곡동과 가양동입니다. 화곡동이 전통적인 강서구의 중심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면, 가양동 지역은 아까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서남 하수처리장이 입지한, 어떻게 보면 좀 냄새가 나던 그런 동네였었는데 요즘 이 지역이 마곡지구라는 것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청년 주거라든가 신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런 이 오염이라든가 이제 냄새 문제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해결을 하면서 친환경 주거 단지 내지는 이 상업 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9호선이 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의 그런 9호선 라인 중에서 이제 강서구 지역에 마곡나루역 주변에 이제 내리게 돼 보면은 여의도를 연상시키는 도시명 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된 상태다. 거기에는 이제 여의도처럼 큰 공원, 호수 공원이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의도에 이제 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이제 생태 환경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쪽도 아담한 호수를 둘러싸고 LG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벤처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 공원 안에 보게 되면은 호수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정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고품격 그런 이 주거 공간이자 이제 근무 공간으로 이제 자리를 했고 전철역 주변에는 뭐 큰 호텔도 이제 등장하면서 상업지구로서의 위상 같은 것들도 이제 커지고 있다. 그래서 강서구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이런 이 마곡나루역 인근의 그런 이 LG 사이언스 파크 지역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뀐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는 마곡의 저력을 갖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 지역의 옆에 가게 되면 서남권을 대표하는 오래된 그런 구 영등포 지역이 있는데요. 이 영등포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여의도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청에서는 2040 영등포 비전으로 글로벌 미래 도시를 갖다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등포는 뭐 오래된 그런 경공업의 중심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맥주 공장을 비롯해서 뭐 주물 공장 등등 여러 가지 오래된 그런 근대 산업의 태동 도시에서 앞으로는 현대 산업의 중심 도시 내지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를 갖다 이제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지역에 뭐 방직회사를 비롯해서 식품, 음료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신도시가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딜 것 같아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신도시고요. 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증권거래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 상업시설 같은 것들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여의도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여의도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대표하는 또 요지 중에 이제 하나로 부상을 한 거죠. 특히 뭐 63빌딩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그런 또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다 이제 분출해 왔고요. 특히 국회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아주 상징성을 갖다 이제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의도 지역의 그런 주거 만족도라든가 행복도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은 편입니다. 보통 구민들의 행복 지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이 돼서 이제 산출이 됩니다만 건강, 안전, 환경, 교육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심리 요인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데 이 영등포 지역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 보다 보니까 최근에 만족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영등포 지역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로구의 혁신과 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도 이제 변화를 많이 경험한 구청이다, 뭐 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뭐 구로 하면은 구로공단이란 말이 이제 바로 연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960년대 중반, 1964년에 이제 구로 1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뭐 신발이라든가 가발이라든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라든가 이런 경공업, 기초 소재 공업 같은 것들이 이제 구로 공단에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공단이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이제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지방의 그런 그 노동자들을 갖다 이제 유입시키는 아주 그런 창구 역할을 했고요. 공단 주변에는 벌집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런 그 밀집된 주거 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발전하기도 했고, 그런 공간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 동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그 활용이 됐습니다. 한국 수출 산업의 그런 요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구로공단 주변에는 광명시라든가 인접한 그런 그 지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주거 배후 지역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있었다. 뭐 제가 이제 그 구로구와 광명시가 이제 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거의 공단 지역에서 그런 그 공생적인 역할 같은 것들을 했고, 예전에는 구로구와 광명시가 이제 그 공공시설 빅딜이라 그래갖고 오염 혐오 시설을 각각 이제 그 서로 배치하는 그런 전략 그 협업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명시는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소각장 같은 것들을 건설하기에 이제 그 적합한 지역이라서 구로구의 쓰레기를 갖다 이제 광명시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거를 갖다 이제 구로구를 통해서 서남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서울시가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의 윈윈 협력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광명시는 뭐 대규모 서민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있어서 공단 배후 부지의 역할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구로공단은 80년대 중반에는 한국 노동운동의 성지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6, 70년대는 노동자의 권익이 그렇게 그 이 인식이 높지 않았지만 80년대 넘어서면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동맹 파업을 시도했고, 1987년 6월 항쟁 시절에는 이제 그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지역이 이제 바로 구로공단 지역이었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공단의 그런 다세대 주택이 이제 그 벌집이 중국 동포들의 그런 지역으로 가면서 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범죄 영화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그 범죄 도시 시리즈로 이제 그 많이 알려진 곳이 이곳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할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인근에 보게 되면은 또 중국 동포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유입하면서 중국식의 시장이라든가 국제화된 문화 같은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또 이 구로공단 지역이 이제 뭐 그 출판이라든가 인쇄 쪽으로 이제 그 리빌딩 되고,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이라든가 새로운 그런 그 산업 또는 기계 공부상가, 뭐 유통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그런 중심지 역할을 갖다 이제 그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로구에 인접한 그런 관악구와 금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소득층, 뭐 서민들이 많이 밀집한 배후 주거지대다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동네 책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인문학을 접하는 교육 기회 같은 것들을 평생 교육 차원에서 많이 이제 그 강화를 하고 있고, 관악구에는 또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구청과 서울대학교가 이제 그 협업해서 서울대가 소장한 박물관, 체육관, 뭐 규장각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연계 활용하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시도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그런 그 클래식 클라우데이라든가 뭐 영화, 예술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 퇴근하면서 이런 인문학이라든가 예술 강의, 뭐 체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퇴근길 인문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뭐 그 다음에 뭐 인문학 산책 등등의 이제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품격을 증진한
다양한 시도, 뭐 서울의 품격을 증진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품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경제적인 것보다는 좀 그 양적인 것보다는 좀 질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그 많이 강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발전이라고 얘기하면 양, 질, 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적인 거는 경제적인 거, 질적인 거는 생활 수준, 그 다음에 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인데, 마을 공동체라든가 도시 브랜드라든가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품격 증진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다 이제 그 지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세계를 무대로 한 히트 상품의 역할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하기 시작했고요. 뭐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한류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데 이제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또 정부가 공적 개발 원조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또 종교라든가 선교 역할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한국적인 문화라든가 정신 같은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그 역할, 한국의 그런 그 상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 외국으로 번져나가는 뭐 그런 시대를 갖다 이제 그 살고 있다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서울의 품격이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시민운동가 시절에 이제 성미산 지킴이 활동을 했던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분들이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서울의 품격을 증진하려고 좀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시장 하면은 싱가포르나 뉴욕을 벤치마킹해서 재개발을 좀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세계 도시를 추구한 거죠.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리찌바라든가 메데진이라든가, 특히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유럽의 도시재생 사례, 유럽의 항구재생 사례, 뭐 함부르크라든가 뭐 이런 그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그런 그 분위기라든가 문화 같은 것들을 서울에 전맥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노력. 박원순 시장은 뭐예요? 꾸리찌바나 메데진은, 꾸리찌바는 이제 이 브라질을 대표하는 생태 도시죠. 그래서 이런 그 선진적인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생태 환경 시스템 같은 것들을 서울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메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마약 도시였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제 그 재탄생한 그런 곳이 되겠고, 이런 곳들도 이제 그 우리 서울이 이제 도시 재생 차원에서는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이 벤치마킹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테마죠. 각자 도생을 치유한 성미산 마을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미를 갖다 이제 좀 부연 설명하자라고 얘기하면,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각박한 도시 라이프,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생존 전략을 갖다 이제 그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공동체라는 거, 마을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은 좀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그 서로의 취약한 점들을 보완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개념, 각자 도생, 뭐 마을 공동체, 이 두 가지를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특히 도시화라는 것은 자본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의 붕괴를 갖다 이제 그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미산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시 생활에 지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뭐예요? 같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공동 육아라든가 뭐 공동 주거라든가 공동 문화라든가 이런 대안을 갖다 이제 그 모색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고, 때마침 이 지역에서 이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이 마을에서 이제 그 성미산 개발 계획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자본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협이 이제 그 제기가 되자, 주민들이 이제 이런 식의
개발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제 그 기존의 생활 공간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반대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활동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면서 뭐 시민 운동가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기도 했고, 이런 또 그 스토리가 이제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제 결국 여론이 형성되고 개발 사업이 이제 중단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추구했던 그런 이상을 갖다 이제 다른 마을에서도 한번 우리도 배워보자라고 얘기하는 성미산 스타일의 그런 공동체 마을운동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로도 이제 좀 됐고요. 최근에는 또 뭐 아주 이제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 같은 것들이 되면서 청년들이 공동의 주거 공간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는 뭐 그런 사례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아가서 정부에서는 뭐예요? 과거에 전화국 건물이라든가 뭐 새로운 큰 건물, 대규모 건물은 아니지만은 이런 공공 건물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도시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이제 이 공동체의 주거를 갖다 이제 촉진하는 그런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차원에서 봤던 그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뭐 구청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청 차원,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 UN 차원에서도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유엔이라는 것이 전 지구적인 발전을 갖다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끌어가는 그런 조직이죠. 그런 유엔의 그런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유엔이 제시한 2015년에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것은 기존의 유엔이 가지고 있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와 달리 경제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이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한 그런 문제들이죠.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은 오존층이 뻥끗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보니까 단순히 경제적 이득이라는 협소한 가치를 추구하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리들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17가지의 메인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갖다 이제 설정해서 이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질적인 발전에 초점을 부여한 유엔 차원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시민 주도 교육을 갖다 이제 강조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자발적인 각성에 기초한 그런 의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활동가를 갖다 이제 활용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 이제 소양을 넓히기 위한 소통 체계라든가 뭐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도 과거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요즘 아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카페라든가 그런 힐링에 여유 있는 그런 주거 공간 내지는 이제 상호 공간으로 바뀌면서 성동구 자체가 핫하고 힙한 그런 트렌드를 갖다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이런 트렌드 변화에 잘 따라오지 못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변화에 대한 지체 현상 같은 것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 역량 강화,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뭐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구정 차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도 되게 이제 그 고급 이 주거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목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지역이죠. 뭐 이 곳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뭐 서울대와 협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문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철학, 역사, 문학, 영화, 음악, 심리, 미술 등 단순히 돈벌이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주민들의 그런 그 인식이라든가 가치 같은 것들을 갖다 확장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시작된 곳이죠. 뭐 이화 이를 비롯해서 세브란스라든가 그런 그 지금도 명문 대학들이 밀집한 그런 곳이죠. 1885년에 광해원에서 출발한 세브란스, 뭐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의 기원이 됐던 곳이죠. 그 다음에 1886년에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이런 교육의 전통을 시민교육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최근의 그런 그 변화상 같은 것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